고한 여사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소통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영화배우 최민수 씨 아내 강주은 씨를 아시죠? 최근 동침이란 인기 프로에 출연하시더니 홈쇼핑에서도 강주은의 굿라이프라고 단독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강주은 씨가 강주은의 소통법이라는 부제로 낸 책, 내가 말해줄게요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최민수 씨 하면 맞춰가면서 살기 힘든 최강 남편의 대명사죠. 몇 년 전 인기를 끌었던 엄마가 뭐길래에서 깡주은이라고 터프한 이미지의 강주은 씨 모습이 소개되었어요. 맹수를 얌전하게 조련하는 듯한 모습에 저는 그때 강주은 씨 모습을 지켜보면서 결혼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렇게 온화한 모습의 사람이 깡패처럼 변했을까 솔직히 안쓰러웠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보면서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고 부부 사이는 같이 사는 부부만이 알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제부터 강주은 씨의 책 내가 말해줄게요 소개해 보겠습니다. 강주은 씨는 1970년 캐나다 토론토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곳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고 대학교에서 생물학을 전공하며 치과 의사의 꿈을 키웠다고 해요. 그러던 중 1993년 미스코리아 캐나다 진에 선발되어 한국에 오게 되었고 이때 배우 최민수 씨를 만난 지 3시간 만에 프로포즈를 받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주은 씨는 자기만의 확고한 행복론이 있네요. 그녀는 이렇게 말해요. 저는 행복은 제 나름대로 만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행복은 좋고 편안하고 즐거운 순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불안정하고 불편한 순간에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려면 훈련이 필요하지요. 감사 기도를 힘든 상황에서도 행복할 이유를 찾아내어 감사 기도를 해야 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 부모님이 다투셔서 외롭고 무서워질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감사할 것을 말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요. 다음에는 꼭 감사할 이유를 찾을게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우는 것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것이 훈련의 첫 걸음이었어요. 시련을 통해서 행복이 온다고 믿었고 그래서 절망적일 때도 감사하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어요. 강주은 씨는 상대가 나와 잠깐이라도 만나고 돌아설 때 느낌이 좋았다 생각을 했으면 한다고 해요. 타인과의 소통에서 흔히 말하는 것을 가장 크게 생각하는데 말하기 전에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조건 상대를 이해해 줄 준비를 해야 한대요. 그렇게 사람에 따라 언어를 달리 골라 맞춰야 한다네요. 그럼 어떻게 하면 느낌이 좋은 사람, 여운이 남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녀한테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어떤 존재가 곁에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 나부터 그런 존재가 되고자 마음을 먹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대에게 최선을 다해서 귀한 것을 줬다면 거기서 만족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해요. 보상 심리를 가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스스로 더 좋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요. 이번에는 그녀의 시댁과의 관계를 들여다볼까요? 그녀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결혼하고 3년 만에 시댁 어른들이 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갈등이 생길 시간이 없었죠. 어머님은 결혼하고 나서 한 달 뒤부터 제가 모셨어요. 당뇨가 있으신 데다 치매까지 와서 힘든 상황이었지요. 그런데 오히려 제 부모님이 멀리 캐나다에 있으니 시어머니께서 같이 계신다는 것 자체가 큰 위안이었지요. 남편은 어렸을 때 이 집 저 집을 다니면서 불안정하게 살다 보니 부모를 모시고 안정적으로 사는 게 꿈이었대요. 그런데 정작 두 사람 사이가 서먹서먹했어요. 왜냐하면 같이 살았던 적이 없었으니까요.
두 사람 사이를 자연스럽게 이어줄 다리가 필요했는데 제가 그 역할을 한 거죠. 남편은 카리스마 있다고 생각했던 어머니의 병들고 약한 모습에 속상해했고 어머니 입장에서는 아들이 얼굴과 성격이 너무나 남편을 닮은 탓에 그런 아들을 보는 게 많이 힘들었다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랑 같이 목욕도 하고 밥도 챙겨드리면서 어머니와 딸처럼 지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남편도 저렇게 해야 하는구나 느꼈던 것 같아요. 어떤 일에 대해 말로 설명하거나 설득하는 건 늘 마지막 선택이에요.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가장 효과가 있어요. 아마 이래서 최민수 씨가 아내 강주은 씨 앞에서만은 순한 양이 되나 봐요. 결혼 생활에서 에피소드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결혼 초 늘 같이 다녔어요. 처음으로 모임에 갔을 때는 한국에도 이런 모임이 있다는 것에 참 감사했어요. 남편 친구들의 부인들이 다 예쁘고 참하더라고요. 속으로 이런 부부 동반 모임을 즐길 수 있다니 너무 좋다 하면서 자리에 앉았어요. 모두에게 정중하게 인사했고 한국의 참한 부인들은 어떻게 하는지 배우려고 특히 여자들의 행동을 유심히 봤어요. 남자들이 노래 부를 때마다 응원해주고 술도 잘 따라주는 모습이 보기 좋더라고요. 저도 따라하면서 같이 재밌게 놀았어요. 부인들하고 자연스럽게 화장실도 함께 가고요. 남편 얼굴에 미소가 떠나질 않아서 제 기분이 더 좋았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이런 부부 모임이 언제 또 있어? 자주 만나면 좋겠는데 라고 했죠. 그랬더니 주은아, 오빠가 할 얘기가 있어. 그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만난 사람들은 다 부부가 아니야. 우리가 지금 다녀온 데는 룸사롱이란 곳이야. 엔터테인먼트의 사업 얘기는 그런 곳에서 많이 해. 오빠가 이런 자리에 초대를 많이 받아 자주 가게 돼. 그러니까 내가 일하는 공간이기도 한 거야. 미리 이야기하면 주은이가 이해도 못할 거고 가지도 않을 거고 괜히 힘들어할 것 같아서 우선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싶었어. 그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어이가 없어서 눈물이 흘렀어요. 왜 그런 방식으로 일을 하는지, 왜 그런 곳이어야만 하는지, 왜 부인도 아닌데 그 옆에 앉아서 부인인 척 하는 건지 등등 이해되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난 여자의 지옥에 들어왔구나. 음식도 몇 끼니마다 다 만들어야 되고 한국은 여자의 지옥이야. 이렇게 슬픈 나라가 있다니. 그래서 서로 인사도 잘 안 하고 불친절한 거였어. 부모님하고 통화할 때는 공주처럼 지낸다, 행복하다는 얘기만 했는데 실제로는 아니니까 더 괴로웠죠. 이곳과 이 남자를 이해하고 싶었지만 제 안에서 피어나는 혼돈과 갈등이 대단했지요. 그런데 남편이 이러는 거예요. 주은아, 이런 일들이 자주 있어. 그때마다 주은이가 나하고 같이 갔으면 좋겠어. 옆에 다른 여자가 앉는 것도 싫고 내가 어떤 일을 하는지 주은이도 알았으면 좋겠어. 하지만 다시 가고 싶지 않았어요. 무슨 남자가 이래. 이 사람이 있는 환경은 또 왜 이래. 남편을 다시 보게 되었죠. 이 남자를 믿고 계속 살아도 되는 건가. 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인지 영 모르겠더라고요. 또 두 번째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신혼 시절에는 최민수 씨 친구와 셋이서 한 달을 살기도 했다네요. 참 어이가 없죠? 세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최민수 씨는 카드놀이를 아주 좋아했다고 해요. 그와 관련된 이야기인데 강주은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남편은 자기에게 이익을 주거나 도움을 준다는 이유로 친구를 사귀지 않아요. 의리로 이어진 뜨거운 관계, 그거면 돼요. 아름다운 우정이라는 건 알지만 이렇게 살면 큰일 나겠더라고요. 남편이 매일 골목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있으면 나랑 우리 아이들은 뭐가 되겠어요. 그치만 싫은 내색 없이 친구들이 올 때마다 신나게 준비했고 제 그런 모습을 남편은 뿌듯해하고 고마워했어요. 남편에게 신뢰를 얻어가는 과정이었지요. 어느 날 드디어 골목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를 꺼낼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남편도 받아들여 줄 것 같았지만 그걸 어떻게 말하느냐가 제일 중요했죠. 친구들 순수하고 좋으시다. 이렇게 좋은 말로 시작했어요. 그 사람들은 사람을 사귀는데 어떤 목적도 없고 의리도 있어. 내가 배울 게 많아.
앞으로 그 친구들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우리 아이들하고도 자주 어울리면 참 좋겠다. 그렇게 말을 던져봤어요. 그런데 남편 표정이 조금 굳어져요. 그건 아니지. 거기서 딱 선을 긋더라고요. 그래서 이해가 안 간다는 듯이 되물었어요. 뭐가? 아니지. 우리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과 지내야지. 그 순간 숨을 쉴 수 있겠더라고요. 자기는 참 나쁜 친구다. 어쩜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이렇게까지 자주 만나고 의리 있는 관계라면 끝까지 우정을 지켜야지. 거기서 선을 그어?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생기면 그 아이들하고 못 논다고? 그런 법이 어딨어? 최민수 씨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창피했답니다. 할 말이 없는 거죠. 알려주고 싶고 깨달음을 주고 싶더라도 절대로 가르치는 입장이 되면 안 되었어요. 상대방이 깨닫게끔 그 사람의 입에서 스스로 자기의 잘못이 나오게끔 해야 하는 거예요. 부인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것 중 하나, 아무리 해도 안 바뀌는 남편, 아무리 노력하고 인내해도 상대방이 변하지 않을 때 이것에 대한 강주은식 해법입니다. 강주은 씨는 무의식적으로 내가 노력하는 만큼 상대도 그걸 고마워하고 똑같이 노력해 주길 바란다. 이런 조건을 만들면 안 된다고 해요. 나는 조건 따윈 필요 없어 라고 마음 먹어야 된다고. 최선을 다한 것에 만족하고 거기서 끝나야 한다고 합니다. 아무리 희생하고 노력해도 상대방은 그 깊이를 다 헤아리지 못한대요. 내가 이만큼을 해주면 상대방도 이만큼 해주겠지 하고 바라는 게 사람 마음이지만 그런 욕심은 오히려 힘들게만 한다고. 아무 기대를 하지 않았을 때 뭔가를 받으면 감동은 배가 되고 그럼 더욱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된다고 해요. 그리고 그녀는 남편과 의견 대립이 있을 때 남편과의 갈등에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될 테니 스스로 깨닫고 배울 때까지 기다려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한다고 해요. 그녀는 말합니다. 전 멀리 봐요. 당장 그 결과를 바라지 않아요. 그리고 최민수 씨 하면 가장 인상 깊은 사건, 노인 폭행 사건에 대한 그녀의 이야기입니다. 나중에야 남편이 그 노인과 있었던 일을 설명해 줬다고 해요. 이태원의 큰 음식점 앞에서 있었던 일이었고 그 식당 손님들의 불법 주차를 단속하려는 구청 직원과 수백억 원 자산가이자 식당 주인인 노인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지면서 교통체증이 심해진 거예요. 지프차를 몰고 그곳을 지나가다가 교통체증에 막힌 남편이 그게 단순히 신호 때문이 아니라는 걸 알고는 빨리 그 불법 주차된 차를 견인해 가도록 차에서 내려 도왔어요. 그때 자기 손님을 보호하려던 노인과 남편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진 거죠. 결국 그 불법 주차되었던 차는 견인이 되었고 다시 가던 길을 가려던 남편 지프차 본넷 위에 노인이 올라탄 거예요. 오픈카 형태의 지프차였어요. 남편은 갑자기 생긴 위험한 상황에 당황스러워서 우선 갓길에 차를 댄 다음 그 노인을 조수석으로 끌어당겼어요. 차 안에는 남편이 늘 가지고 다니던 작은 등산용 칼이 있었는데 흥분한 노인이 그걸 잡을까봐 남편이 그 칼을 우선 잡았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남편이 흉기를 휘둘렀다고 노인이 진술한 거예요. 일이 확대된 건 물론이고 노인의 일방적 주장만 뉴스에 보도되었죠. 한순간에 괴물이 된 거예요. 제가 나중에 기자회견 영상을 봤는데 남편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카메라를 정면으로 보면서 무릎을 꿇고 머리 숙여 사죄합니다 하더라고요. 여태까지 내가 더 대단한 줄 알았는데 영상 속의 남편을 보면서 이 남자가 나와 우리 가족을 지켜줄 남자구나 생각하게 되었어요. 저라면 그런 순간을 피하고만 싶지 그렇게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내가 살아남고 싶은 마음이 더 강해서 그렇게 다 내려놓지 못했을 거예요. 그 시간은 남편에게도 저에게도 필요한 시간이었어요. 남편은 가정에게 피해가 오는 것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2년간 산에서 지냈죠. 그러니 우리가 이혼할 거라는 소문이 났어요. 여기저기서 이혼했냐고 전화가 왔죠. 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였어요. 우리가 떨어져 살게 된 것은
남편 입장에서는 가정에 피해를 안 주고 싶어서 내린 결정이었고, 저는 사회생활을 계속해야 하고 아이들도 학교를 다녀야 하니까 최소한의 정상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결정이었어요. 색다른 시간이었고 오히려 사랑을 확인하는 시기였지요. 우리가 더 단단해지는 시기요. 저는 더욱 본능적으로 우리 울타리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동안 남편은 정신적 치료와 회복을 했어요. 남편한테 걱정하지 마. 집안은 내가 지킬게. 자기는 필요한 시간을 가져. 라고 했어요. 저는 꽝 하는 위기의 순간에 귀한 보물이 숨어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실패 끝에 열매가 맺힌다고요. 실패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거기서 중요한 게 나온다고 생각해요. 그 사건 이후 우리는 서로를 더욱 신뢰하게 되었고 그 어떤 일도 같이 헤쳐나갈 힘이 생겼어요. 저는 결혼한 순간부터 매 순간 생각했던 것과 상황이 다르구나를 느꼈어요. 다들 살면서 그런 순간을 당연히 겪게 되겠지요. 함께 겪어야 할 실패의 순간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 서로의 믿음을 더 잘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결혼한 사람이 과연 제일 어두운 곳으로 나와 함께 손잡고 걸어 들어갈 수 있는가가 중요해요. 물론 저도 몰랐어요. 소통할 때는 상대방을 먼저 믿어주고 배려하는 자세부터 시작해야 해요. 그때 대화나 행동은 믿음과 신뢰를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도구죠. 이렇게 23년 동안 몇 번이나 죽고 희생하면서 우리는 직접 다듬어 왔답니다. 저희 가정에서 저는 통역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남편에게 인내심이 없는 것을 탓하고 싶지만 애들 앞에서는 위신을 살리는 게 제 역할이거든요. 저는 아이들에게 말해요. 지금 아빠가 예민한 상황이니까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남편은 스트레스를 받거나 몸 상태가 안 좋으면 짜증이 많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애들한테 미리 알려주는 거죠. 남편에 대한 의리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까지 가장 어려워 보이는 강적 남편과 소통하며 사는 강주은 씨를 통해서 타인과 진정으로 소통하는 법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강주은 씨가 좋아한다는 칼릴 지브란, 저도 칼릴 지브란을 참 좋아하는데요. 그 아이들에 대하여라는 시로 끝맺음을 하겠습니다. 부모를 아이는 날아가는 화살에 비유해서 부모가 흔들리지 않는 활이 되어야 화살이 멀리 정확하게 목표를 향해 날아갈 수 있음을 배울 수 있는 시입니다. 칼릴 지브란, 아이들에 대하여 너희의 아이는 너희의 아이가 아니다. 아이들은 스스로를 그리워하는 큰 생명의 아들, 딸이니 저들은 너희를 거쳐서 왔을 뿐 너희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다. 또 저들이 너희와 함께 있기는 하나 너희의 소유는 아니다. 너희는 아이들에게 사랑을 줄 수 있어도 너희의 생각까지 주려고 하지 마라. 저들은 저들의 생각이 있으므로. 너희는 아이들에게 육신의 집을 줄 수는 있으나 영혼의 집까지 주려고 하지 마라. 저들의 영혼은 내일의 집에 살고 있다. 너희는 결코 찾아갈 수 없는, 꿈에서조차도 갈 수 없는 내일의 집에. 너희가 아이들같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은 좋으나 아이들을 너희같이 만들려고 노력하지 마라. 생명은 뒤로 물러가지 않으며 결코 어제에 머무르는 법이 없으므로. 너희는 활이요, 그 활에서 너희의 아이들은 살아있는 화살처럼 앞으로 날아간다. 그래서 활 쏘는 이가 영원의 길에 놓인 관역을 겨누고 그 화살이 빠르고 멀리 나가도록 온 힘을 다하여 너희를 당겨 구부리는 것이다. 너희는 활 쏘는 이의 손에 구부러짐을 기뻐하라. 그분은 날아가는 화살을 사랑하듯이 흔들리지 않는 활 또한 사랑하기에. 지금까지 꼬알여사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좋아요, 엄지척과 구독은 사랑입니다.